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 이야기. 1-3 매일 밤 펼쳐지는 막장 드라마 꿈의 연출자는 누구? 수면, 그 완전한 무의식에 대하여.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게 뭐 그리 복잡하다고? 사실 아주 복잡하다. 수면, 정확하게 말해서 수면의 작용, 즉 왜 잠을 자며 잠을 자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 데에 사람들은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수면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수면, 그 완전히 무의식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기가 아주 어렵다. 수면은 많은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주제라는 점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수면에 대해 연구했더라면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기도 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우리는 아직도 왜 잠을 자는지 모른다. 수면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거의 두 종류 동물 중 한 종류는 잠을 잔다. 심지어 선충처럼 가장 단순하고 흔한 기생충마저도 잠을 잔다. 물론 해파리나 해명같이 잠을 자는 징후가 전혀 없는 동물들도 있지만 이들은 뇌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잠을 자는 행위 혹은 아무런 활동이 없는 시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에게서 관찰된다. 이렇듯 분명 수면은 진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해양 포유류의 경우 이들은 완전히 잠에 빠지면 수영을 하지 않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반만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하는 여러 기법을 발달시켰다. 익사하지 않는 것보다 잠을 우선시할 만큼 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왜 잠을 자는지 모른다. 수면의 이유에 대해서는 치유를 비롯한 여러 이론이 있다. 잠이 부족한 쥐들은 잠을 충분히 잔 쥐에 비해 상처 회복이 훨씬 느리고 일반적으로 수명도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다른 이론으로는 수면은 연약한 시냅스 사이 신호의 강도를 약하게 만들어 이를 제거함으로써 뇌세포가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잠을 잔다는 이론도 있다. 조금 더 독특한 이론으로는 포식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잠을 자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밤중에 야행성 포식자들에게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다 보니 밤에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잠을 자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어떻게 잠자는 이유를 모를 수 있냐며 현대 과학자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잠은 하루 동안 열심히 활동한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휴식 시간이다. 그렇다. 만약 우리가 아주 고된 일을 했다면 가만히 쉴 수 있는 수면 시간을 더 늘려야 우리 몸의 시스템이 다시 회복되고 재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수면이 오로지 휴식을 위해서라면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느라 힘들게 보낸 날이나 잠옷을 입은 채로 소파에 기대 하루 종일 만화책을 본 날이나 잠자는 시간이 거의 비슷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활동 후에 필요한 재충전 시간이 똑같을 리는 없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신진대사량은 겨우 5에서 1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아주 약간 쉬는 정도에 불과하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엔진에서 연기가 나자 속도를 90km로 낮추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다시 말해 피곤이 수면 패턴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라톤을 하다가 피곤하다고 조는 사람이 있었던가? 수면의 타이밍과 시간은 피곤함보다는 몸 내부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생체 시계에 좌우된다. 우리 뇌에는 솔방울샘이라는 뇌분비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멜라토닌을 분비시켜 우리의 수면 패턴을 조절한다. 우리가 피곤함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이 멜라토닌 때문이다. 솔방울샘은 빛의 양에 따라 반응한다. 눈의 망막이 빛을 감지하면 솔방울샘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 신호를 많이 받을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은 줄어든다.
신호가 아주 적더라도 멜라토닌은 조금씩 계속 분비된다. 즉, 낮에는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배가 억제되고 반대로 해가 질 때쯤이면 멜라토닌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이처럼 우리 체내 리듬은 햇빛의 양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보통 아침이 되면 정신이 초롱초롱해졌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다. 시차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시간대가 다른 국가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빛이 스케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다. 뇌는 기존의 리듬에 따라 저녁 8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는 오전 11시에 햇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간의 수면 사이클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이처럼 멜라토닌 수치가 바뀌는 수면 사이클에도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생각보다 잠을 청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우리 뇌와 몸은 생체 시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억지로 잠을 자기는 힘들다. 물론 불가능하진 않다. 며칠이 지나 빛의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이 되면 몸의 리듬이 재조정된다. 누군가는 수면 사이클의 빛의 양에 매우 민감하다면 왜 인공적인 빛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인공적인 빛도 영향을 미친다. 조명이 널리 보급된 후 지난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의 수면 패턴은 크게 바뀌었으며 또한 문화적 요인에 따라 수면 패턴이 다양화되기도 했다. 문화적으로 조명을 적게 사용하거나 빛의 패턴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고지대에 사는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면 형태가 변화되었다. 인간의 체온 역시 이와 유사한 리듬에 의해 달라진다. 섭씨 36도에서 37도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포유류에게는 1도 차이는 엄청난 변화다. 체온은 낮에 가장 높았다가 저녁이 되면 점점 떨어진다. 보통 우리는 체온이 가장 높아지는 지점과 가장 낮아지는 지점의 중간 정도의 잠자리에 들며 체온이 가장 낮은 시점에는 잠을 자게 된다. 인간이 자는 동안 이불을 덮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깨어 있을 때보다 더 춥기 때문이다. 수면의 목적은 단순히 휴식과 에너지 보존에 있다는 주장을 좀 더 반박해보자면 동면 중인 동물들에게서도 수면이 관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무의식 상태인 동물들도 잠을 잔다는 것이다. 동면과 수면은 다르다. 동면하는 동안에는 신진대사와 체온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동면은 수면보다 지속시간이 더 길며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면 중인 동물들도 주기적으로 수면 상태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들은 잠을 잘 때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잠이 휴식을 위해서라는 주장은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뇌가 잠을 자는 동안 더 복잡한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간략히 말해서 수면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렘 수면과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 비렘 수면. 3단계. 렘 1단계, 렘 2단계, 렘 3단계로서 신경학 분야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해하기 쉽게끔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3단계의 비렘 수면은 뇌 활동의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종종 뇌의 여러 영역의 활동 패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뇌파라고 부른다. 만약 다른 사람의 뇌도 동시에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는 초능력 뇌파라고 부른다. 미안, 농담이다. 아무튼 뇌파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각 비렘 수면 단계마다 특정 형태의 뇌파가 관찰된다. 비렘 수면 1단계에서는 대체로 알파파가 나타난다. 2단계에서는 방추파라는 독특한 형태가 보이며 3단계에서는 델타파가 관찰된다.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갈수록 뇌의 활동은 줄어들며 잠에서 깨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 비렘 1단계와 비교해서 깊은 수면 상태인 비렘 3단계에서는 일어나, 불이야! 등의 고함 소리와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더 적다. 하지만 뇌가 완전히 작동을 멈추는 일은 없다. 그 이유는
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뇌가 기능을 완전히 멈추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치 우리가 깨어있을 때처럼 뇌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렘수면은 어떨까? 렘수면의 한 가지 흥미로운, 때로는 무섭기까지 한 점은 렘 무긴장증이다. 렘 무긴장증이란 운동신경세포를 통해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꺼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아마도 특정 신경세포가 운동피질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막거나 운동 조절 영역의 민감도가 낮아져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이유야 어쨌든 렘 무긴장증은 실제로 종종 발생한다. 재미있는 부분도 있다. 렘 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다. 만약 자는 동안에도 운동신경이 매우 활발한 상태라면 사람들은 꿈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게 된다. 우리가 꿈에서 한 모든 행동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피하고 싶은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는 동안 주변 환경이 어떤지 알지 못한 채 몸부림을 치고 몸을 허우적댄다면 우리 자신이나 옆에 자고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뇌는 100% 믿을 만한 게 못 돼서 운동마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꿈꾸는 대로 실제로도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잠꼬대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험한 일이며 렘수면 중 나타나는 렘수면 행동장애나 주로 비렘수면 중 나타나는 몽유병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몽유병에 대해서는 곧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아마 우리에게 더 익숙한 사소한 문제들도 있다. 그중 하나는 수면 놀람으로 잠이 들면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몸을 움찔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 증상은 잠이 들려고 할 때 갑자기 각성 상태가 끼어들면서 생기는 것으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으나 대체로 그냥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가설에서는 뇌가 잠이 드는 것을 죽는다고 착각해서 사람을 급하게 깨우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잠이 드는 과정에는 뇌도 관여를 하므로 이 주장은 터무니없다. 어떤 이들은 수면 놀람 현상을 진화의 과정에서 남은 유산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인간이 나무에서 잠을 잘 때 갑자기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는 느낌이 들면 이는 곧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뇌가 우리를 깨우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유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수면 놀람 현상은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의 경우 뇌가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뇌 속의 연결고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프로세스나 기능 역시 아직 형성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증상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된다. 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수면 놀람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몸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하나의 증상은 수면마비다. 우리가 다시 의식 상태로 돌아오면 뇌는 운동신경을 다시 켜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까먹을 때가 있다.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 수면 구조가 흐트러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면은 각 단계마다 이를 조절하는 뉴런 활동이 다르며 이를 담당하는 뉴런 역시 다르다. 이때 한 뉴런 활동에서 다른 뉴런 활동으로 바뀌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여 운동신경을 재활성화시키는 신경신호가 너무 약해지거나 혹은 운동신경을 중단하는 신호가 너무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의식상태가 되었음에도 운동 제어 능력이 꺼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렘수면 동안 운동을 중단시키는 요인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깨어났을 때도 이 요인이 그대로 남아있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다. 앞서 언급한 렘
무긴장증이 잠에서 깬 뒤에도 지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면마비는 장시간 지속되지 않는다. 일단 우리가 잠에서 깨면 다른 뇌 영역 역시 정상적인 의식 상태로 돌아오면서 수면 시스템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면마비가 일어나는 동안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느끼는 공포는 수면마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수면마비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무력한 상태에 빠짐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 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이 공포감은 너무 강력해서 위험에 대한 환각을 일으킬 정도이며 우리는 마치 방에 다른 존재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자는 동안 외계인에게 잠시 납치가 되었다거나 자는데 귀신이 몸을 누르고 있었다는 등의 괴담이 생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면마비 증상은 아주 가끔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지만 만성적인 경우도 있다. 수면마비는 우울증 같은 이상 증세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자면 뇌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수면마비보다 더 복잡하지만 이와 관련이 있는 증상으로 몽유병이 있다. 몽유병은 수면마비와 반대의 상황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수면 시 운동신경 제어 기능을 차단하는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즉, 이 시스템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몽유병은 어린아이들에게 더 흔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운동 억제 시스템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는 탓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측한다. 일부 논문에서는 미숙한 중추신경계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전적이거나 특정 가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중추신경계가 미성숙한 데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인들 역시 스트레스나 술, 약 등의 영향으로 몽유병을 겪을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몽유병이 간질이 변이되거나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간질은 뇌 활동이 제어가 안 되거나 혼란을 겪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뇌가 수면과 운동 제어 기능을 뒤죽박죽 섞어버린다는 점은 참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들은 애초에 내가 수면 중에 활달히 활동만 안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일들이다. 그렇다면 왜 뇌는 수면 중에도 활동을 하는 걸까? 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 뇌가 매우 활발한 상태인 렘수면 중에는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중 하나는 기억력이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한 이론에 따르면 렘수면 동안 뇌는 우리의 기억을 더욱 공고화시키고 정리하며 유지하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기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기억을 활성화시켜 오래된 기억을 더 생생하게 만들고 접근성을 높인다. 아주 오래된 기억은 그 기억을 더욱 강화시켜서 연결고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만든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수면 중에는 뇌에 새로운 외부 정보가 유입되지 않으므로 혼동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은 재포장 중인 도로 위에 차들이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같은 논리다. 하지만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유지하게 되면 이 기억들은 되살아난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경험과 최근의 이미지들이 사실상 한데 뒤섞여 버린다. 그 결과 경험의 앞뒤 순서에 대한 질서나 논리적인 구조가 사라진다. 그래서 꿈은 예외 없이 아주 비현실적이고 이상한 방향으로 펼쳐진다. 이런 와중에도 집중력과 논리를 담당하는 뇌의 점두엽은 이렇게 허술하게 뒤섞인 꿈의 내용에 근거를 부여하려고 애쓴다. 우리가 꿈속에서는 그 상황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느끼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인데도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이유다. 꿈이 이렇게 터무니없고 예측 불가능한데도 어떤 꿈은 다시 또 꾸기도 한다. 이런 꿈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슈나 문제와 연관이 있다. 실제로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면 내가 이 책을 마감일까지 끝내기로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 일과 관련된 새로운 기억이 많이 생기게 되고 다시 정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꿈에 더 자주 등장하게 된다. 그에 따라 이 기억은 문득문득 더 자주 떠오르게 되고 급기야 출판사 사무실을 불태워버리는 꿈까지 꾸게 된다. 렘 수면과 관련한 또 다른 이론으로서 렘 수면이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는 렘 수면이 단순한 기억력을 넘어 뇌의 모든 연결고리를 강화시킴으로써 신경 발달을 돕기 때문이다. 왜 아기나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잠을 많이 자며 렘 수면 시간의 비중이 더 큰지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어른들의 경우 렘 수면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뇌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렘 수면의 비율이 낮다. 어떤 이론에서는 수면이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뇌에서는 항상 복잡한 세포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부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깨끗이 치울 필요가 없다. 한 예로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자는 동안 이런 물질이 청소된다고 한다. 따라서 뇌에게 수면이란 레스토랑의 점심과 저녁 사이 잠시 문을 닫고 정리하는 브레이크 타임과 같은 셈이다. 즉, 수면 중에도 뇌는 바쁘지만 깨어 있을 때와 하는 일은 다르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수면은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수면, 특히 렘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중력이나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며 기분이 저하되고 예민하며 전반적인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섬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도 가로에 시달린 엔지니어들과 관련이 있었고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이틀 동안 12시간의 교대 근무를 연이어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의사가 내린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선 깊이 얘기하지 않겠다.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뇌는 순간 졸음을 하기 시작한다. 이는 몇 초나 몇 분간 잠시 잠을 자는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긴 무의식 상태를 예상하고 또 이를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여기저기서 잠깐 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인지적 문제는 어떻게 버텨본다 해도 면역체계의 손상이나 비만, 스트레스, 심장병과 같은 신체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을 읽다가 깜빡 졸았다면 그건 책이 재미없어서가 아니다. 바로 의학적 현상이다. 1-4 한밤중 방 안에 나타난 도끼살인마 AKA 벽에 걸린 외투 뇌의 투제 도피 반응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생물학적 조건, 자고, 먹고, 움직이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드넓은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이 우리를 집어삼킬 기회만 노리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 모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거기다 우리의 멍석한 두뇌는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위협을 인지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정, 즉 공포심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나중에 후회하리니 지금 조심하자 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 실제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두컴컴한 침실에 누워있는데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 이상 창밖에 죽은 나뭇가지가 아닌 뼈만 앙상한 손을 내밀고 있는 끔찍한 괴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문 옆에는 복면을 뒤집어 쓴 누군가가 서 있다. 이건 분명 친구가 전에 말했던 토끼 살인마가 틀림없다. 이 순간 우리는 겁에 질려버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살인마는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다. 사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는 도끼를 든 살인마가 아니라 아까 자기 전에 벽에다 걸어놓은 외투일 뿐이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대체 왜 우리는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뇌는 이것이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뇌에게는 마치 성난 오소리와 깨진 요리 조각으로 가득 차 있는 커다란 구멍이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발 한 번 잘못 내디뎠다간 짧고 굵은 고통 속에서 무시무시한 쓰레기 더미로 끝나버릴 수 있다.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된 배경은 이해할 만하다. 인간은 적대적이고 거친 환경 속에서 매 순간 맹수와 뒤섞여 살아왔다. 편집증적으로 그림자만 보고도 득달같이 달려든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아 후세를 퍼뜨렸다. 따라서 현대 인간은 위협이나 위험에 대해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반사작용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반사작용은 오늘날까지도 생생히 남아있다. 이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그 역할을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잘 표현한 말이다. 이처럼 위협이 발생하면 인간은 맞서 투쟁하거나 도망치게 된다. 아마 여러분도 예상했듯이 투쟁 도피 반응은 우리 뇌에서 시작된다. 감각에서 전달된 정보는 우리 뇌를 거쳐 뇌의 실질적 중심부인 시상으로 들어간다. 우리 뇌가 도시라고 한다면 시상은 각 목적지로 전달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주요 정류장과 같은 존재다. 시상은 피질에서 뇌에 발달된 인지적 부분과 중간 뇌 및 뇌간의 좀 더 원시적인 파충류 영역을 서로 연결한다. 조금 복잡하게 설명되었지만 아무튼 시상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다. 때로는 시상에 전달된 정보가 걱정스러운 내용인 경우도 있다. 이 정보는 익숙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상황상 문제가 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디선가 으르렁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집에 혼자 가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면 이는 익숙하지만 불길한 상황이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 간에 이 감각 정보는 불길한 일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그 후 이 정보는 피질로 전달된다. 뇌의 분석적인 영역인 피질은 이 정보를 살펴본 뒤 이것이 걱정할 만한 일인가를 고민한다.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점검한다. 이때 만약 현재 이 경험이 안전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감각 정보는 피질뿐만 아니라 편도체로도 전달된다. 편도체는 뇌에서 격한 감정, 특히 공포를 처리하는 영역이다. 편도체는 섬세하지 않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즉시 적색 경보를 울린다. 편도체의 대응 속도는 피질의 가장 정교한 분석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따라서 풍선이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두려운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그 대상이 위험한 건지 아닌지 깨닫기도 전에 즉각 공포 반응을 보인다. 다음에는 시상하부로 신호가 전달된다. 시상하부는 시상 바로 밑에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 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 앞의 비유를 확대해서 적용해보면 시상은 정류장이고 시상하부는 정류장 밖의 택시 승강장이다. 택시는 중요한 물건을 싣고 도로로 배달해 도시에서 일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한다. 시상하부가 하는 일 중 하나는 투쟁 도피 반응 방식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시상하부는 교감신경계로 하여금 우리 몸이 전시 상태에 돌입하게 함으로써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여러분은 아마 이 부분에서 교감신경계는 또 뭐야?
라는 물음이 생겼을 것이다. 좋은 질문이다. 신경계는 우리 몸 전체에 걸쳐있는 신경과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신경계를 통해 뇌가 몸을 통제할 수 있고 몸은 뇌와 소통하며 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중 중추신경계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 있다. 수많은 신경들이 이 구조에서 뻗어나와 가지처럼 계속해서 갈라지고 퍼져 몸의 모든 부분에 신경을 분포시킨다. 즉, 각 장기나 조직에 신경을 공급한다는 뜻이다. 자율신경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는 식사 후 서서히 소화를 시키거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처럼 좀 더 침착한 프로세스를 맡는다. 만약 몸의 각 부분을 주인공으로 하나의 시트콤을 만든다면 부교감신경계는 하루 종일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남들에게 이봐, 진정해, 뭐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말하는 느긋한 캐릭터일 것이다. 반대로 교감신경계는 극도로 예민하다. 시트콤 속이라면 늘 불안에 떠는 편집증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온몸을 은박지로 둘둘 싸매고 다니며 아무나 붙잡고 CIA에 대한 불평을 토해내는 그런 캐릭터일 것이다.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투쟁 도피 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 교감신경계는 동공을 확장시켜서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가 위험 신호를 더 잘 인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변부나 중요하지 않는 기관 및 시스템의 혈액을 근육으로 보내어 뛰거나 싸울 때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교감신경계가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는 기관 및 시스템으로는 소화나 침, 분비 등이 있다. 공포심이 생기면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끊임없이 활동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우리 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감신경계가 나서서 우리 몸을 투쟁하거나 달아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면 부신수질을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키는데 이때는 우리 몸이 온통 아드레날린으로 뒤덮일 정도로 많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흔히 느끼는 현상들을 발생시킨다. 긴장, 가슴 떨림, 산소 공급을 위해 가빠지는 숨, 심지어 창제의 이완 같은 현상도 아드레날린에 의해 나타난다. 이때 인지력 역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잠재적인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협 요인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덜 집중하게 된다. 내가 위험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동시에 갑자기 몰아치는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일부 활동은 강화되고 그 외의 활동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뇌의 감정 처리 또한 편도체로 인해 한층 강화된다. 잠재적인 위협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와 맞서 싸우도록 우리를 공모시키거나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 빨리 도망가야 한다. 극단적인 공포나 분노를 느끼게 되면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됨으로써 논리적 추론 같은 느긋한 행위로 시간을 낭비하는 짓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잠재적인 위협이 느껴지면 뇌와 몸은 즉시 한층 더 강화된 인지 상태와 신체적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잠재적이라는 부분이다. 투쟁 도피 반응 체계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분별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다. 논리적으로 일리는 있다. 원시시대 인간은 저 발소리가 호랑이인지 아닌지 확실해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자세보다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도망가자라는 자세를 갖춰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다. 도망친 부류는 대부분 아무 탈 없이 부족으로 돌아온 반면 반대의 경우는 호랑이의 아침 식사가 되어버리기 십상이었다. 물론 이런 생존 전략은 현대에 와서는 조금 불필요해진 부분이 없지 않다. 투쟁 도피 반응은 실제로 여러 가지 고된 신체적 프로세스를 일으키며 이 프로세스의 효력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드레날린은 한번 증가하면 혈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풍선이 터질 때마다 몸을 전투태세로 부장시키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투쟁 도피 반응 방식이 가동되면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감정은 점차 고조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해도 여전히 우리 근육은 긴장 상태이며 요동치는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이때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거나 불법 침입자와 몸싸움을 한판 벌여서 이 긴장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긴장이 점점 과도해져서 쥐가 나거나 근육이 뭉치거나 가슴이 떨리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정 상태 역시 격해진다. 공포심이나 분노를 느끼게 되면 이 감정을 갑자기 중단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를 표출할 다른 대상을 찾게 된다. 예컨대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가 어떤 시비에 휘말려 감정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장이라도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릴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자 진정합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소모적인 신체 반응은 투쟁 도피 반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위험 신호를 찾는데 몰두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 우선 뇌는 현재 상황을 판단한 뒤 위험 신호에 더욱 집중한다. 만약 깜깜한 방 안에 있다면 뇌는 우리가 앞을 잘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심되는 모든 소리에 관심을 집중한다. 보통 밤에는 조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소리에도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며 내부의 경고 시스템이 발동한다. 뿐만 아니라 뇌가 복잡하다는 것은 인간에게 예측하고 사고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벽에 걸린 외투가 도끼를 든 살인마로 보이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공포심을 이용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내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 근본적인 프로세스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의식 영역은 결국 곤란을 초래할 방법들을 기가 막히게 생각해낸다. 그리고 이는 꼭 신체적인 문제만을 뜻하지 않는다. 담혹감이나 슬픔처럼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신체상으로는 무해하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더라도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끝났어요.